판결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다 들고 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교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실 부분은요. 교재 138쪽에 보시면 이제 사원총회라고 하는 기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인의 기관은요. 대표기관으로서 이사가 있고 그다음에 감독기관으로서 감사가 있고 사단법인에 있어서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사원총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원총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 사원총회라고 하는 것은 사단법인에만 존재하는 거죠. 사단법인에만 존재하는 거니까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어서 총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원총회는요. 사원전원으로 구성되는 거죠. 사원전원으로 구성이 되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최고 의결기관이니까 사단법인에서 최고 의사결정은요. 사원전원으로 구성된 사원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두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 기관이지만 매일같이 모이는 것은 불가능한 거니까 상설기관이 아니고 비상설기관입니다. 그러면 이때 사원총회에서 최고의사를 딱 결정하는 이 권한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관으로 박탈하는 게 가능하냐? 이거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총회가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사가 갖는다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무효입니다. 또 사단법인이지만 사원총회를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원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고유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권한은 다른 기관이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38쪽의 조문을 보세요. 왼쪽에. 자, 이 사원총회의 종류인데요. 사원총회의 종류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통상총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상총회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임시총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임시총회. 통상총회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거죠.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기에 모이는데요. 이 통상총회의 소집 시기는 정관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정관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정관의 정함이 없으면 총회 결의로서 사원들이 날짜를 정할 수가 있고 이때 두 가지가 없으면 그때 비로소 이사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총회의 소집 시기는 이사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라면 틀려요. 정관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고 정관의 정함이 없으면 총회 결의로서 날짜를 정할 수가 있고 이사는 그 두 가지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때 통상총회의 소집권자는요. 이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든가 5분의 1 이상 사원들은요. 임시총회의 소집권자이지 통상총회의 소집권자가 아닙니다. 따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을 내가지고 결의를 하는 것은 무효라는 거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때 통상총회는요. 1년에 한 번 모일 수도 있고 2번 모일 수도 있고 4번 모일 수도 있고 12번 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횟수는 제한이 없는데요.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은 모여야 됩니다. 따라서 사원총회가요. 1년에 한 번도 모이지 않겠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1회 이상 모여야 된다. 그 다음에 임시총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임시총회는요. 부정기적이죠. 그래서 부정기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임시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을 때 소집할 수가 있고요. 감사가요. 이사를 갖다가 감독을 했는데 부정과 불비를 딱 저질렀을 때 주무관청에 보고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사원총회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보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사원들은요. 개인에게 주지 않고 총사원 5분의 1 이상의 사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원 개인한테 주지 않습니다. 사원 개인한테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딴지를 걸 수가 있어요. 나는 이 법인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 법인 설립에 관여를 했지만 나는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법인을 따가 무너뜨릴 거야 라고 해가지고 딴지를 걸면 안 되기 때문에 요때 사원들 일정한 머릿수의 사원들한테 준다는 거죠. 이 정적수는 전부 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정관에 별도의 머릿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정관 규정을 갖다 쓰는 것이고 정관에 없을 때에만 5분의 1 이상 사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통상총회하고 임시총회를 갖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소집 절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소집 절차는 전부 다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소집 절차가 정관에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그때는 민법 소집 절차를 쓰는 거예요. 민법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총회 소집일 일주일 전에 우체통에 넣어서 발신만 해주면 할 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총회 소집일 일주일 전에 우체통에 넣어서 발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정관에다가요, 총회 소집일 3주 전에 서면으로 도달시켜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때에는 발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총회 소집일 3주 전에 도달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소집 절차는 정관 규정에 의한 것이고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그때는 민법은 총회 소집일 일주일 전에 발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138쪽에 보시면 임시총회에 있어서 니은번 요거 하나 별표 놓으셔야 돼요. 소수 사원들의 총회 소집 요구 청구가 있었을 때 2주 이내에 그 이사가요. 임시총회를 했다가 소집하지 않으면 그때는 소집을 요구한 사원들이 직접 법원에 가서 판사님, 우리가 이러한 목적으로 모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집을 허가해 주세요. 이때는 이사가 소집을 갖다가 거부했을 때에는 2주가 지나고 나면 사원들이 스스로 법원에 가서 목적사항을 갖다 제시해서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아서 사원들이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 이상 소수 사원들이 소집 요구할 수 있는 소수 사원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이때는 이사가 소집권자가 될 수도 있고 사원들이 될 수도 있어요. 원칙은 이사인데요. 이사가 거부하게 되면 그때는 사원들이 소집할 수가 있다. 자, 거기 판례를 갖다가 한번 봅니다. 자, 사단법인의 신임 회장을 조속히 선임을 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업무의 공백을 메워야 할 형편이 있어서 이 말은 뭐요? 긴박한 상황이 있는 거죠. 긴박한 상황이 있었을 때에는 이걸 갖다가 서면으로 통지한다면 너무 늦죠. 너무 늦으니까 이때는요. 전화로 안건을 갖다가 명시를 해서 비상연락망을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통지해야 된다는 정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유선으로 통보한 겁니다. 유선으로 통보를 했더니 사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이 총회를 했다가 소집을 하고 의결을 했다고 한다면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으니까 그 총회 결의는 그대로 유효가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139쪽에 총회는 어떠한 권한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죠. 총회의 권한은요. 의결권입니다. 의결권. 그래서 찬성 반대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의결권을 갖다가 우리는 결의권 이렇게도 하는데요. 이 의결을 갖다가 할 수 있어서 찬성 반대 하는데요.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요. 기관들한테 맡겨놓고 위임한 사항은 그 기관들이 처리하는 거니까 위임한 사항은 결의할 수가 없고 위임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결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라든가 감사라든가 기타 임원에 대해서 당신들이 처리하세요라고 위임을 했을 때는 그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의권이 없어요. 그거 말고 전부 다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별표 놓으시고요. 예, 사원총회의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사원총회의 고유권한은 의결권 이게 있는데요. 특히 정관 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의예산 결의는요. 사단법인 사원총회의 고유권한이니까 이사라든가 이사회에서 가져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의 정관을 갖다가 변경을 하는 것은요. 이때는 정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사단법인 단체규칙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고 임의예산 결의는요. 별도의 머릴 수가 없으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임의예산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 변경이라든가 임의예산 결의는요. 일반 결의가 아니고 특별 결의란 말을 쓰죠. 특별 결의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니까 머릿수가 가중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소수 사원권 결의권과 같은 사원 개인의 권리죠. 그래서 사원이 출석을 해가지고 찬성합니다라고 손들고 의사표시할 수 있는 거 이게 결의권이고요. 그 다음에 임시총회 소집해주세요. 소수사원권 이러한 것들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요. 그 사원들의 동의가 없이 정관으로 박탈하는 것은 무효고요. 그러나 동의가 있으면 박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그 사원 개인이 동의가 없이 박탈하는 것은 무효요. 정관으로 박탈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사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소수 사원권도 없앨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원 개인의 결의권도 없앨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 총회의 결의 방법입니다. 총회의 결의라는 얘기는요. 찬성 반대를 딱 확정 짓는 거죠.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찬성 반대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토론 과정을 거쳐야 돼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론,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토론하고 의논하는 과정을 총회의 성립이란 말을 씁니다. 따라서 총회의 성립은 의논하는 과정이고 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총회의 성립에 관해서는요. 별도의 정족수가 없으면 이때는 두 사람 이상만 있으면 돼요. 왜? 대화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벽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울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회의 성립은 두 사람 이상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결의사항 나와 있습니다. 이때 결의사항 찬성 반대하는 것은요. 총회 소집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통지된 사항이 하는 거죠. 요번에 우리 사단법인에서
토지를 갖다가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 토지 매수권에 대해서 결의를 하겠습니다. 출석해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 그러면 토지 매수권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사 표시하는 것이지, 마이크를 갖다가 자꾸 뛰어 올라가 가지고 요번에 이사를 갖다가 나쁜 놈 부정을 갖다 저질렀으니까 바꿔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의결을 통해 가지고 그 의사 표시를 갖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모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안건으로 상정된 것 말고 기타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가지고 안건을 갖다 채택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머릿수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통지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총회의 결의사항은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한다. 그러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것에 의한다. 따라서 이것도 임의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의권입니다. 찬성 반대할 수 있는 거죠. 원칙은 결의권 평등입니다. 결의권 평등이라는 얘기는요, 사원도 한 표를 갖고 대표자도 한 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정관 규정이 없으면 대표자도 한 표를 주고 사원도 한 표입니다. 근데 이것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정관에다가요, 사원은 한 표를 갖지만 대표자한테는 의결권을 갖다가 100표를 주겠다. 그럼 이건 결의권 불평등이죠. 이 결의권 불평등도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유효입니다. 유효. 그 다음에요, 아까 우리가요, 법인의 이사가 그 법인과 이해상반행위가 있었을 때는 대표권 자체가 없다 그랬죠. 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원하고 그 법인하고의 관계사항을 갖다가 의결을 하게 되면 그 사원은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투표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결의권 자체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해상반행위가 있었을 때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해상반행위가 있을 땐 대표권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원과 그 사단법인 사이에 관계사항을 갖다가 의결을 했을 때에는 그 결의권을 또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틀리는 거예요. 제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처음부터 결의권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40쪽에 보시게 되면 결의의 성립입니다. 결의의 성립은 뭐예요? 결의의 성립은 찬성 반대로서 효력이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찬성 반대의 효력이 확정되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머릿수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찬성 반대 의결 정족수 일반 결의에 대해서 별도의 머릿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총사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 사원들이 갖고 온 결의권 표의 과반수를 갖다가 획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총사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사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출석사원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출석사원은 결의권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가요, 사원총회 소집을 통지를 합니다. 모여봐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으니까 의논을 해야 돼. 모여. 이렇게 모이라고 해가지고 사원들한테 통지를 했는데요, 그때 사원들이 바빠가지고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에 나가 있거나 또는 병원에 있거나 기타 사업이라든가 중대한 사유로서 출석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못 가니까 네가 대신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못 가니까 문서로 하겠습니다 해서 서면 통지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그 사원총회에 사원이 직접 출석하지 못하면 사원이 서면으로 통지할 수도 있고 대리인 출석도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내가 못 가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표를 하나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표를 10표 갖고 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때 출석한 사람의 머릿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표의 개수이기 때문에요, 결의권의 과반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반 보통 결의가 있는데요, 일반 보통 결의는 정관 변경하고 임의 예산, 요 단체 없애버리는 거, 요 두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결의인데요, 일반 결의는 총사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사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그러면 틀려요. 출석사원 과반수의 결의권 확보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서면 통지 대리인 출석 이걸 갖다가 우리가 민법이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요, 민법은 사원들의 서면 통지 대리인 출석을 허용을 하지만 우리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절대로 서면 통지 금지, 대리인 출석 금지, 본인이 직접 해야 돼, 이렇게 금지하게 되면 그 정관도 역시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사원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사원권은요, 공익권하고 자익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공익권이라고 하는 건요, 그 사단법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 결의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단체 의사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수사원권, 중요한 안건을 갖다가 임시총회를 다 소집할 수 있는 권,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어요?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이런 것들은 공익권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익권으로 들어가지만 업무 집행이라든가 감독권은 이건 공익권이 되겠죠. 업무 집행권은요,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감독권, 그럼 뭐요? 감사가 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공익권은 단체를 갖다가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결의권이라든가 소수상권이라든가 업무집행권이라든가 감독권, 이거는 공익권입니다. 근데 사원 자신의 이익을 갖다가 추구하는 권리가 있죠. 이걸 자의권 그래요. 이 자의권은 주로 영리법인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자의권은요, 이익배당 청구권, 비영리법인은 이익을 갖다 배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리법인은 나오겠죠. 그 다음에요,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이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은 법인을 갖다가 정리하고 남는 재산을 자녀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자녀재산은요,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주장할 수가 없고, 이거는 영리법인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까 남는 게 있으면 투자한 비율로 나눠 갖겠습니다. 이것은 영리법인에만 나오는 거죠. 그럼 이때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청산을 해가지고 자녀재산이 발생하게 되면 누가 가져가느냐? 정관으로 정한 자가 제일 먼저 가져갑니다. 정관으로 정한 자가 없으면요, 그 정관에 정해져 있는 목적과 유사하게 전부 다 지출 소비를 해야 돼요.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 처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국가에 귀속이 되는 거죠. 국가는 한국은행 국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에 귀속이 된다. 자, 그래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이익을 갖다가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녀재산이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 없고, 이거는 정관으로 정한 자가 가져가는 게 원칙이고, 정관으로 정함이 없으면 유사한 목적으로 전부 다 지출 처분을 해야 되고, 이때 처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 국고에 귀속이 된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요, 시설물이라든가 설비 이용권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도 이제 영리 비영리 다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사원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익권하고 자의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제56조에서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을 금지한다, 이렇게 금지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요 규정도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요 규정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사단법이라든가 비법인 사단 또는 종중에다가요, 민법은 사원권을 갖다가 양도 상속을 금지하지만 우리 단체에 있어서는 양도도 가능하고 상속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관 규정을 넣어놓게 되면 그 정관 규정은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적수에 관련된 거, 결의권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결의사항 통지된 거, 그 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양도상속 금지, 그 다음에 서면 통지, 대리인 출석, 이렇게 5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임의 규정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사원의 의무는 그 단체 구성은 사원이니까 뭐 회비를 갖다가 납부하거나 규칙을 갖다 준수할 의무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원권 소멸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탈퇴를 하게 되면 이때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원권이 소멸하겠죠?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141쪽에 법인의 주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인도 권리 능력자죠. 우리 민법상 권리 능력자, 권리의 주체는 딱 2가지가 있는데 자연인하고 법인이죠. 이때 자연인하고 법인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권리와 의무를 다 행사할 것이냐, 그 기준점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주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의식주를 했다 해결하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주소가 되지만 법인은 의식주를 했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법인의 주소는 어디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법인의 주소지가 되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최고 경영진의 의사를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법인의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141쪽에 법인의 정관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정관 변경, 요거 별표 3개 놓으시고,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요, 커다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커다란 문제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재단법인의 정관을 갖다가 변경하는 게 있어요. 자, 사단법인의 정관이 있고 재단법인의 정관이 있는데요, 사단법인의 정관하고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사원이 존재하죠. 사원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단체 구성원들이 살아서 그 단체를 갖다가 직접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사원들은요, 그 본질적 제한을 갖다가 벗어나지만 않으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활동을 했지만 우리 단체의 운명이라든가 우리 단체의 상황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그 사원들이 직접 운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변경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단법인의 정관이라고 하는 것, 요걸 갖다가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요, 예외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외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는 것은요, 본질적 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본래 성질적 제한으로서 정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 제한이에요. 본질적 제한. 그래서 이 본질을 갖다가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때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금지가 되는 건요, 딱 2개가 있어요. 딱 2개. 그 2개만 안 되는 거예요. 그 2개가 뭐냐? 사단법인을 갖다가 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거죠.
사단법인을 갖다가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때는 사원이 존재하다가 사원이 없는 걸로 바뀌죠. 따라서 이때는요. 정관 변경이 아니고 재단법인을 갖다가 새롭게 설립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을 갖다가 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을 영리사단법인으로 바꾸는 거, 이것도 허용되지 않겠죠. 비영리사단법인일 때는 민법의 적용으로 가는데요. 영리사단법인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이건 상법으로 가버리죠. 따라서 이것도 영리사단법인을 갖다가 새롭게 설립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정관 변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안 된다. 요 두 가지만 안 되니까 다른 건 다 된다. 따라서 정관 변경 금지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단법인의 정관은 절대로 손대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원의 찬성이 있으면 이때는 변경할 수가 있어요. 전원의 찬성하는데 국가가 막을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도 역시 그 설립 취지를 딱 참작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역시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도 목적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이죠. 이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인데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설립자가요.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장학금으로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요. 설립자가 이미 그 목적과 운명을 다 결정을 했으니까 설립자 말고 다른 사람이 재단법인의 정관을 갖다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설립자가 이미 결정을 해놨으니까 다른 사람은 손 못 대는 거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정관 변경이 가능한데요. 어떤 경우냐? 이 예외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설립자가 재단법인 정관 변경 방법을 두었거나 절차를 두었을 때요. 설립자가요. 변경 방법을 두었을 때입니다. 변경 방법 또는 변경 절차를 규정을 해놓은 거죠. 내가 재단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재단법인을 갖다가 운영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러한 방법과 절차를 갖다가 거쳐서 변경해도 좋습니다 라고 변경 방법을 두었을 때 안에서 변경해야 돼요. 근데요. 이때 예외적으로 설립자가 변경 방법 절차를 갖다가 두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목적과 자산은 손대지 못하고 요거 말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있어요. 기타 경미한 요 사항이죠. 가벼운 거. 그래서 명칭이라든가 사무소 소재지 같은 거 요것만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적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한 거니까 그 목적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목적과 관련된 재산도 손대는 건 안 되는 거죠. 또 재산 보존에 관련이 된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손대지 못하고 가벼운 것들만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 원칙은 해산입니다. 근데 이때 해산을 했다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누군가가 재산을 갖다가 내놨는데 국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재산을 갖다가 분해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따라서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 이때는 할 일이 없으니까 원칙은 법인 해산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그 재단법인이 공익을 담당을 하고 재산을 갖다가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때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요. 설립자가 그 재단법인을 갖다가 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설립자의 취지를 참작하고 그 다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목적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목적 변경도 가능하다. 소리가요.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 무조건 해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요건을 갖춰서 가능하게 활동을 했다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왜? 설립자가 재산을 갖다가 내놨으니까 그 재산을 갖다가 국가가 날름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장학금을 갖다가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장학금 지급의 요건을 갖다가 전국 0.00001%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그 다음에 편모스라 있을 것, 그 다음에 한 달 수입이 10만원 미만인 자일 것. 10만원 미만으로 받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뜻은 좋은데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장학금 주는 건 불가능하게 돼버립니다. 불가능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해산하는 게 원칙인데 재산도 많이 갖고 있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재산을 갖다 쓸 수 있도록 목적을 갖다가 유사한 목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변경을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재단법인은 재산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재단법인은 재산이 본질이기 때문에요. 그 재산이 늘었다 줄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이 재단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가, 감소, 변동이죠. 증감, 변동이 있게 되면 그때는요. 정관에다가 정해놓은 재산의 총액 숫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정관에다가요. 자산의 총액을 딱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산의 숫자가 변동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숫자 변동된 것, 변경된 걸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본 재산이 늘어났을 때에도 정관 변경이고 기본 재산이 줄어들었을 때도 정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설립자가 만든 거니까 다른 사람이 손 못 대는 게 원칙이고 이때 예외적으로 손댈 수가 있는데요. 설립자가 변경 방법을 두었거나 변경 방법을 갖다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목적 달성을 해서 경미한 걸 바꿀 수가 있고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해산이지만 예외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자의 취지를 참작해서 유사한 목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재산이 증가, 감소, 변동이 있을 때 정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기본 재산일 때만 정관 변경이 되는 것이지 기본 재산 아닌 것들, 기본 재산 이외의 것들은 증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됐던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됐던 정관 변경이 있게 되면 이건 전부 다 정관 변경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재단법인이 됐던 사단법인이 됐던 이렇게 단체 규칙이라고 하는 정관을 변경을 하게 되면 정관 변경이 있고 나서는요. 반드시 주무관청으로 가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허가해 주세요. 라고 허가를 받아야지만 정관 변경의 효력이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잘했어. 이렇게 변경해도 돼. 라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허가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 허가의 법적 성질은 글자 그대로 허가가 아니고 요거는 인가로서 봅니다. 인가라는 얘기요. 무식한 국회의원들이 인가하고 허가도 모르고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허가라는 글자는 인가로 바꿔줘야 돼요. 따라서 법인이 이미 활동을 했다가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허락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법인 설립 허가는 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는데요. 정관 변경에 허가를 갖다가 내주게 되면 요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소송으로서 다툴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요. 이건 사원총회가 있으니까 사원총회에서 다루는 것이고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으니까 재단법인은 사원총회에서 다룰 수가 없다 그랬죠. 어찌됐든 간에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됐던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됐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때 허가는 글자 그대로의 허가가 아니고 기속재량이라서 인가로서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법인의 정관 변경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쭉 보시면 되겠고요. 교재 144쪽에 보시면 법인의 소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의 소멸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법인의 소멸이요. 자, 이 법인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 이 법인의 소멸은요, 법인의 해산 등을 했다가 하고 나서 바로 법인의 권리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법인이 해산 등을 했다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저질러 놓은 걸 갖다가 정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해산을 하겠습니다라고 표시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계약 체계라는 걸 다 마무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 돈 받을 게 있으면 돈을 받아야 되고 돈 갚을 게 있으면 돈을 갚아야 되고 이때 정리해가지고 남겨진 자녀 재산이 있으면 자녀 재산을 다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인을 갖다가 소멸시키는 절차를 갖다가 법인의 소멸 또는 청산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법인의 소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인의 소멸은 이거는 청산을 말하는 겁니다. 청산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거죠. 그럼 이때 청산법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고 우리가 청산법인이라고 하느냐? 해산 등기 시부터 청산 사무 종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해산 등기 시부터 해산 등기를 했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남겨진 재산을 다 전부 다 처리하게 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만드는 걸 갖다가 우리는 청산사무 종결이라는 말을 씁니다. 청산사무 종결. 따라서 해산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돌아가시고 법인의 사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무를 갖다가 마무리 지어야 돼요. 따라서 청산사무가 종결이 되면 법인의 권리 능력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사망이죠.
법인의 사망은 청산사무 종결이 됐을 때입니다. 이렇게 청산사무가 종결이 돼버리게 되면은 그때 청산인은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라고 3주 이내에 관할관청에 가서 요 청산 종결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청산 종결 등기를 합니다. 이때 등기를 했다는 것은요, 모든 거 끝냈습니다라고 하는 사후적 보고가 되는 거니까 요건 사망신고와 똑같은 거죠. 사망신고. 따라서 사망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법인의 권리능력은 소멸한 거기 때문에 청산 종결 등기가 있어야지만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청산 종결 등기 이전에 청산사무가 종결이 됐을 때 법인의 권리능력은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청산 종결 등기를 갖다 했어요. 등기까지 했는데요, 청산법인이 처리하지 않은 사무가 발견이 됐습니다. 사무가 발견이 되면 종결 등기가 끝났으니까 이미 법인은 사라진 거냐, 아니면 종결 등기와 상관이 없이 여전히 법인이 존속하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청산 종결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청산법인은 여전히 존속한다는 거,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종결 등기가 끝났으니까 법인은 완전히 사라진 거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종결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리하지 않은 일이 발견되면 여전히 할 일이 있는 거니까 청산법인은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이 법인의 해산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요, 법인의 해산 사유 양괄호 2번 별표 놓으시고요. 자, 이 해산 사유는요, 공통 해산 사유가 있고 공통 해산 사유, 그 다음에 사단법인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특유한 해산 사유가 있습니다. 공통 해산 사유는요, 사단법인이 됐던 재단법인이 됐던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조문을 보시면 조문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암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는데요, 이때 사단법인이 됐던 재단법인이 됐던 할 일이 없으면 법인은 해산입니다. 목적을 달성을 해도 할 일이 없고,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해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갖다가 달성을 해도 할 일이 없으니까 해산이고요.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해도 할 일이 없으니까 해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존립 시기 및 해산 사유 발생이죠. 자, 그래서 존립 시기 및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이때는 약속대로 없어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법인은 한시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년 동안만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3년이 지나면 해산을 해야 돼요. 또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스스로 해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약속했으니까 해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존립 시기 및 해산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약속대로 없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딴짓하다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을 갖다가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걸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가 돼버리면 이때는요, 해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취소 사유는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해가지고 반사회 질서를 저질렀을 때, 반사회 질서죠. 사회 질서를 딱 위반을 해가지고 사회 질서를 따가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을 때, 그 다음에요,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따가 저질렀을 때. 그래서 요 두 가지 행위를 딱 저지르게 되면요, 주무관청에서 너네 딴짓거리 했으니까 설립허가 취소할 거야,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그때 해산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취소 사유하고 해산 사유는 다릅니다. 반사회 질서를 따가 저질렀을 때하고 목적 범위를 갖다가 벗어나게 되면 해산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안 돼요. 요거는 어디까지나 취소 사유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취소라는 결정이 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활동하는 겁니다. 따라서 반사회 질서를 딱 저질렀거나 설립허가가 취소가 되면 이때는요, 요걸 갖다 이유해가지고 취소가 돼야지만 해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 문제다가요, 법인이 반사회 질서를 딱 저질렀거나 목적을 따가 벗어나게 되면 해산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걸 이유로 취소라는 말이 떨어지고 취소가 돼야지 해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때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요, 비소급입니다. 지금부터 너희들 법인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마라고 하는 거니까 이미 법인이 과거에 유효하게 확정적으로 행한 행위는 그대로 유효가 된 것이니까 되돌아가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파산 신청이 있을 때죠. 법인의 파산 신청이 있을 때입니다. 이 파산 신청은요, 지급불능 요건을 하는 게 아니고
채무 초과가 요건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민법에 의해서 청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청산인이 대표기관이 되겠죠. 그러나 이때 파산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면 파산 회생에 관한 법률, 그래서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때는 민법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파산 회생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파산 관제인이 오겠죠. 그 다음에 사단법인에 특별히 존재하는 것은요, 사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따라서 사원이 하나라도 존재하게 되면 이때 사단법인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 한 명의 사원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포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예, 이 사단법인은요, 사원총회가 있으니까 임의해산 결의로서 해산할 수가 있겠죠.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으니까 임의해산 결의로 해산 못합니다. 그러나 사단법인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거나, 그래서 사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임의해산 결의가 있을 때죠. 따라서 이사가 한 명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임시이사를 딱 뽑아주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가 한 명도 없을 때는 해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원이 한 명도 없을 때 해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법인도 해산 등기를 따해서 청산법인으로 가게 되면요, 청산의 목적법인에서 여전히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청산법인도 청산 목적법인에서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 전부 다 갖는 거예요. 청산 법인의 능력 145쪽 맨 밑에 보시게 되면요, 해산한 법인은 뭐예요? 청산법인이죠.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법인에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그래서 청산 목적법인에서 권리 능력자니까 이때 해산 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권리 능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 청산에 관한 규정은요, 공정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채권을 갖다가 추심을 하고 채무를 변제하는데요, 친하다고 해가지고 더 주고 덜 친하다 해가지고 덜 주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해산 등기가 있게 되면 법원이 직접 관여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모든 걸 갖다 관여하기 때문에 청산에 관한 모든 민법 절차 규정은 전부 다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때 청산 규정과 다른 정관 규정이라든가 의사 표시는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때 청산법인이 권리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청산의 목적을 딱 벗어나서 종전의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만들어내거나 새롭게 계약하는 건 전부 다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청산법인의 기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산법인의 기관은요, 대표기관으로서 청산인이고, 그 다음에 청산인을 딱 감독하는 감독기관으로서 감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이 청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때 사단법인은요, 그 사원총회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해산 등기가 되고 청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감사도 사라지고 사원총회도 사라진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청산인과 감사, 사원총회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청산법인의 대표기관 청산인은 누가 하느냐? 예, 이거는요, 정관으로 정한 자가 하는 게 1순위입니다. 정관으로 정한 자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사원총회 결의로 뽑을 수가 있고요. 정관으로 정한 자도 없고 사원총회 결의로 뽑은 자도 없다 그러면 해산 당시 이사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해산 당시 이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법원의 직권이라든가 이해관계 또는 검사에 청구해서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인이 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 거예요. 해산 당시 이사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미리 정해놓으면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되는 거고요. 정관으로 정한 자가 없다 그러면 사원총회 결의로서 뽑을 수가 있고요. 문제가 있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면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검사에 청구해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146쪽에 동글맹이 2번에 보면 청산인 선임 순서가 나와 있으니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해산 당시 이사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관으로 정관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총회를 뽑았다고 한다면 여기서 총회를 뽑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검사에 청구해서 법원이 선임할 수가 있다. 법원이 뽑았으니까 너 하지마 이렇게 해임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럼 이때 청산인은 어떠한 업무를 갖다가 수행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147쪽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청산인이 대표기관이니까요, 관공서에 뛰어다니면서 등기를 하거나 신고를 하는 건 전부 다 청산인이 하겠죠. 그 다음에 동글맹이 2번 별표 넣으시고, 이때 청산인은요, 이때 재산을 갖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우리 법인이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청산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인에 대해서 받을 게 있는 분들은 빨리 와서 신고하세요 라고 공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2번인데요. 일정한 신고 기간을 정해서 빨리빨리 신고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공고를 해서 독촉을 해야 돼요. 채권 신고의 공고를 해가지고 최고 독촉을 하는데,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적어도 3회 이상의 공고를 해야 됩니다.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적어도 3회 이상의 공고를 해야 되고요. 이때 신고 기간을 정해줘야 돼요. 이때 신고 기간은요,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줘야 됩니다.
내가 취임하고 나서 2개월 다 돼갑니다. 내가 공고를 합니다. 이게 3회 이상이어야 돼요. 신고기간 정해줄 테니까 신고하세요. 이때 신고기간이 2개월 이상이죠. 이때 신고기간이 2개월 이상은요. 제척기간으로서 성질을 갖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장하거나 다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우 나는 그 법인에 대해서 돈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어요. 따라서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으니까 나는 그 신고를 그때 못 봤어요. 못 봤으니까 기간 다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때 기간은요 2개월 이상을 갖다가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2개월보다 단축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일반 공고는요 모든 채권자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신고 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으면 채권에서 제외가 된다. 청산에서 제외가 된다. 이걸 갖다가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 공고에는요. 당신들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돈 못 받습니다. 라고 하는 요 표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채권자들한테는 개별 통지를 해야 돼요. 청산인이 법인에 대해서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개별 통지를 해서 당신들 빨리 신고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한테 청산인이 이렇게 독촉 개별 통지까지 했는데요. 그 알고 있던 채권자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할 수 있냐? 절대로 제외하지 못합니다. 왜? 알고 있는 자한테는 돈을 갚는 게 원칙이지 그 돈을 갖다 떼먹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개별 통지가 있었을 때는요. 그 개별 통지 받은 알고 있던 채권자들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니까 일반 공고와 달리 청산에서 제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필요적 표시사항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이에요. 채무의 변제가 있습니다. 채무 변제는 돈 갚는 거죠. 이때 채무 변제는요. 그 신고 기간 중에는 절대로 변제 금지입니다. 선착순으로 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신고 기간 중에는요. 어떠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합니다. 이때는요. 날짜가 지나서 기한이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기한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연체이자를 묻는 것이지 이걸 딱 변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신고 기간 중에 먼저 온 사람한테 선착순으로 지급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채무 초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주다가 나중에 딱 됐을 때 줄 게 없네요. 큰일 났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신고 기간 중에는 변제 절대 금지. 그래서 기간이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기한이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연체 이자를 물어야 된다. 근데 변제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갚을 거 다 갚아야 되겠죠. 따라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도 전부 다 변제하고요. 이때 조건부 권리라든가 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이러한 권리들은 감정평가받아서 변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 채권 신고 기간 이렇게 청산에서 제외가 된 채권자가 있습니다. 청산 제외 채권자는요. 청산이 모르고 있던 사람이죠. 청산이 모르고 있던 이렇게 청산 제외 채권자는요. 자녀 재산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 재산에 대해서 무조건 내놔라고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녀 재산이 가져갈 권리자,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되지 않았을 때 안에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으로 정한 자가 가져갔다. 그 다음에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이 끝났다. 국고에 귀속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제외 채권자도 나한테 넘겨줘. 이렇게 인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자녀재산의 인도 나와 있죠. 자녀재산 인도는요.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자녀재산을 우리끼리 나눠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은 주장하지 못하고요. 정관으로 정한 자가 있으면 가져가고요. 없으면 유사한 목적 처분이고요. 그 다음에 처분이 불가능하다 면 국고의 귀속이라고 그랬죠.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파산 신청입니다. 파산 신청은 뭐예요? 파산 신청은요.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는 것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단순 채무 초과를 했다고 말한다고 했어요. 지급 불능 요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 가지 등기를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파산 요걸 다 청산 종결 등기와 신고도 역시 청산이 한다. 그래서 관공서 뛰어다니는 건 전부 다 청산입니다. 그 다음에 149쪽에 보시면 법인의 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등기는 여러 가지 변경 등기가 있고 설립 등기가 있고 분사무소 지점 설치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해산 등기가 있고 청산 종결 등기가 여러 가지 등기가 있는데요. 그 많은 등기 다 필요 없고요. 최초에 하는 설립 등기하고 설립 등기상이 바뀌는 변경 등기만 기억을 하세요. 설립 등기는 최초에 하는 것으로 설립 등기가 있다면 법인의 권리 능력이 새롭게 발생을 하죠. 이건 권리 창설적 효력이에요. 따라서 설립 등기는 모든 법인에 있어서 성립 요건, 권리 능력을 발생시켜주는 거예요. 따라서 설립 등기는 모든 법인에 있어서 자연이나 출생과 똑같은 겁니다. 설립 등기는 자연이나 출생 신고가 같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 등기는 자연의 출생입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이 발생이 되죠. 이렇게 설립 등기를 했는데 변경이 됐다 그러면 변경 등기 뜯어 고쳐야 되겠죠. 뜯어 고치는 것은 내부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대항하기 요건. 그래서 이 법인의 등기는요. 그러한 사실이 발생이 되고 나서
3주 이내에 하는 거니까요. 3주라고 하는 건 특별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법인의 등기는 해산 등기, 그 다음에 청산 종결 등기, 그 다음에 설립 등기, 변경 등기, 분사무소 지점 설치 등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등기 다 필요 없고요. 설립 등기는 출생이고 변경 등기는 대항 요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법인을 갖다가 감독하는데요. 법인의 감독은요. 국가로부터 권리 능력을 부여받았으니까 국가가 감독하는 게 원칙이죠. 해산 등기하기 전까지는 주무관청이 감독을 하고요. 해산 등기가 있으면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법원이 감독하는 겁니다. 해산 등기 전까지는 주무관청이니까 법원의 직권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해산 등기 전까지는 이해관계 또는 검사의 청구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산 등기가 돼버리면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산 등기가 있게 되면 직권 또는 이해관계 또는 검사의 청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해산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해산 등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장관이 감독을 하고 해산 등기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법원이 감독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 대단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법인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4교시 권리의 객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